바로 시작하죠. 넘버 8. 당신의 뇌는 형편없는 이야기꾼입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한다고 확신하시나요? 5년 전 여름 휴가 때 먹었던 기가 막힌 저녁 식사는요. 아마 대부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그 기억들을 실시간으로 지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효율성을 위해 몇 가지 지름길을 택하는 약간 게으른 작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몇몇 단어와 감정, 감각적인 단서들만 저장해 두는 메모장에 가깝죠.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그 기억을 재생하려고 할 때 뇌는 저장된 단서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급조해냅니다. 마치 몇 개의 뼈 조각만 가지고 공룡 전체의 모습을 상상해내는 고고학자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뇌가 빈틈을 메우기 위해 당신의 현재 감정, 믿음, 심지어 방금 본 영화의 한 장면까지 슬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각자의 뇌가 서로 다른 창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건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한 편의 소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혹은 세상을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에는 당신만을 위한 전담 작가가 살고 있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그 작가는 팩트 체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넘버 7. 유령 진동 증후군. 주머니나 가방에서 휴대폰이 징 하고 울리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보면 아무런 알림도 와 있지 않죠. 축하합니다. 당신은 유령을 경험한 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흔한 유령 진동 증후군을 경험한 겁니다. 네, 심지어 이름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뇌가 얼마나 현실과 기대를 쉽게 혼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휴대폰은 우리 삶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뇌는 항상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미세한 불안과 기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이 살짝 스치는 감촉이나 근육의 미세한 경련 같은 아주 사소한 자극이 발생하면 뇌가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 진동 아냐? 주인님, 확인해봐요. 라면서 성급하게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착각하던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이 21세기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능력이었겠지만 지금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당신의 신경계는 중요한 알림을 놓칠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있지도 않은 진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집착이 심한 애인처럼 구는 거죠. 방금 진동했지? 나한테 온 연락 맞지? 하면서요. 넘버 6. 당신 눈 속에 사는 투명한 벌레들. 밝은 하늘이나 하얀 벽을 멍하니 쳐다볼 때 눈앞에 반투명한 벌레나 먼지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걸 본 적 있나요? 눈을 움직이면 따라오고 잡으려고 하면 휙 사라져 버리는 그것들 말입니다. 안과 의사들은 이걸 비문증이라고 부르며 눈 속의 부유물일 뿐이라고 안심시키죠. 하지만 그건 너무 지루한 설명입니다. 좀 더 재밌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안구 안에 사는 작은 생명체들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당신의 눈알을 채우고 있는 젤리 같은 물질, 즉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액체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콜라겐 덩어리들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유리체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망막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는 건 실제 찌꺼기가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마치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 놀이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시야를 가로질러 유유히 헤엄치는 이 작은 점과 선들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의 눈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당신만의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씻어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영원한 룸메이트인 셈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 녀석들이 보이면 짜증내지 말고 손이나 흔들어 주세요. 어차피 그들은 당신 세상의 일부니까요.
넘버 5. 당신의 식욕은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갑자기 매운 떡볶이나 느끼한 피자가 미치도록 당겼나요? 그게 순전히 당신의 의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뱃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작은 독재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장 속에 당신의 취향을 조종하는 작은 외계인 군단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은 각자 선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는 설탕을 좋아하고 어떤 박테리아는 지방을 좋아하죠. 이들이 배가 고파지면 단순히 꼬르륵 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와 직접 소통하는 신경망을 통해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지금 당장 도넛이 필요합니다. 혹은 샐러드 말고 삼겹살을 내놓으세요. 하는 식으로요. 이 신호는 당신의 식욕과 기분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식탐이라는 건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몸에 새들어 사는 미생물들의 아우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군단이 환호할 것이고 정크푸드를 먹으면 유해균 군단이 파티를 벌일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아이스크림 통을 끌어안고 싶을 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 뱃속 작은 녀석들의 저녁 식사 주문일까? 넘버 4. 쓸모없는 소름.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갑자기 팔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닭살 돋는다고도 하죠. 이 작은 돌기들은 사실 당신 몸에 탑재된 아주 오래되고 이제는 거의 쓸모 없어진 생존 기능의 흔적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피부가 수만 년 전 원시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소름은 각각의 털 아래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근육, 기립근이 수축하면서 생깁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온몸에 털이 복슬복슬했을 시절, 이 기능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추울 때는 털을 세워서 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했고, 포식자를 만났을 때는 털을 부풀려 덩치를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위협용으로도 쓰였죠. 고양이가 위협을 느낄 때 털을 곤두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에게는 그럴 만한 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팔에 있는 솜털 몇 개를 세워봤자 보온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구를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적인 반사 작용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공포, 감동, 심지어 추위를 느낄 때마다 충실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최신 스마트폰에서 2G 통신망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털가죽을 입고 동굴에 살던 시절의 맨유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넘버 3. 잠자는 동안 뇌를 헤집는 청소부.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청소를 시작하죠. 당신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뇌는 낮 동안 쌓인 온갖 종류의 정신적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치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정체불명의 청소부가 들어와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은 살짝 쪼그라들어서 그 사이의 공간을 넓힙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청소 용액이 그 틈으로 콸콸 흘러 들어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 찌꺼기들을 씻어냅니다. 말 그대로 뇌를 물청소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소름 끼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장기 내부에서 대규모의 배관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 야간 청소부가 파업이라도 하는 날에는 당신의 뇌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정체불명의 청소부에게 일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잠을 줄인다는 건 당신의 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넘버 2. 당신의 뇌는 당신 몰래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장애물 코스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고 자기 앞에 물건 색깔을 높은 확률로 맞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술이나 초능력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맹시 블라인드사이트라고 불리는 실제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시각 처리 경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본다고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어 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각 피질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원시적이고 오래된 다른 시각 경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경로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공간을 파악하는 뇌 영역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맹시를 가진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뇌는 날아오는 공을 피하거나 복도의 장애물을 비켜가도록 몸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느낌이 그랬다거나 운이 좋았다고 말할 뿐이죠. 이건 마치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과는 별개의 의지를 가진 유령 같은 존재가 살면서 당신 몰래 세상을 보고 멋대로 몸을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 운전은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셈이죠. 넘버 1.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거울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신은 평생 같은 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과학적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철저해서 약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원자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새로운 몸이 됩니다. 당신의 피부는 몇 주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위 내벽 세포는 며칠 만에 교체되며 당신의 뼈조차도 약 10년에 걸쳐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당신이 7년 전 찍은 사진 속의 인물과 현재의 당신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셈입니다. 마치 수리 과정에서 모든 부품이 교체된 오래된 배와 같죠.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과연 그것은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기억과 의식은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당신을 이루는 물질적 기반은 완전히 타인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연속체인 셈입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변하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나들의 잔상 위에 서 있는 현재 버전의 임시 조립품에 불과한 거죠.